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맨하탄 야경, 여러분들도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온 친구가 한 말입니다. 서울은 주위가 산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뭐 나름 참 아기자기하고 금수강산입니다, 한국이. 근데 야경이나 노을을 구경하기에는 주위에 산이 없고 편편하고 빌딩 숲이기는 하지만 강도 끼고 있고 화려한 불빛, 붉게 지는 노을해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맨하탄입니다. 노을 속으로 허드슨 강이 노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아침 일찍 허드슨 강을 가로질러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는 사람들은 제법 그럴듯한 해 뜨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던데요. 새벽 여명에 해 뜨는 것을 보면서 다리를 건널 때면 아, 내가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모두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이제 곧 마더스데이가 있죠. 그리고 한인 사회의 행사도 많아집니다. 그래도 이 시간은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시간이죠. 봄꽃처럼 환한 마음으로 오늘도 한국 문학으로 삶을 나누고 한국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우리는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느낄 수 있는 우리는 소리 없는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는 우리는 마주치는 눈빛 하나로 모두 알 수 있는 우리는 연인.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한국 문학을 통해서 정서를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뉴욕뿐 아니라 서부 쪽의 문인들과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 수필, 소설, 문학 뉴스, 등단이나 출간 소식, 그리고 한국의 저명 문학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문학을 좀 더 세심히 들여다보고 가까이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뉴욕 동포사회의 문학의 저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동포사회,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수필문학의 원로이신 최원현 수필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뉴욕은 봄이 완연한데요. 한국도 봄 기운이 완연하죠? 예, 그렇죠. 한국은 뭐 완전한 봄입니다. 예. 여기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원현 수필가님을 모시고 사실 문학을 좋아하는 뉴욕 동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필 하면은 자유로운 형식이라 그런지요. 소재도 다양하고요. 형식도 다양하고 광범위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무형식의 자유로운 산문이 수필이다 보니까 수필을 쉽게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작가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습니다. 수필을 쓰는 사람의 태도도 그렇고 수필을 읽는 독자들도 수필을 가볍게 대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수필 문학을 선생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한국의 수필 요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요. 예, 수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저는 40년을 수필을 썼지만은 가장 어려운 게 수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자기 얘기를 드러낸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소설이나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숨길 수가 있는데 네. 수필은 다 드러내니까요. 한국에서는 수필에 굉장히 그 많은 인구가 네. 지금 늘어났어요. 네. 한국의 수필가는 1만 5천 명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되게 이제 한국이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네. 60, 70대의 은퇴하신 분들이 네, 네. 예, 자기 삶의 정리를 하고 싶고 네. 그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네. 대개들 이제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네, 네. 예, 강좌를 들어요. 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제 수필 쪽에서 많이 듣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사람들이 등단을 하게 되고 네. 책을 내게 되고 해서 실제적으로는 한 15,000명 가량. 네. 그리고 한국문인협회에 가입돼서 등록되어 있는 수필가만도 4,000명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네. 전문 수필 잡지가 30종이 넘습니다. 다른 문학 장르하고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 비교가 안 되는, 예, 네. 전문 수필 잡지만 30종이고, 네. 문학 종합까지 다 하면은 300종이 돼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월간지, 저월간지, 개간지 네. 등등이 있는데, 네. 네. 거기서 1년에 수필가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은 500명에서 1,000명까지 아. 1년에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수필 문학을 하고 있고 또 읽고 있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서도 사실은 좋은 수필을 제가 나름대로 엄정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수필이 체험 문학이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접하기 쉽잖아요. 좋은 수필을 읽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좋은 수필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좋은 수필이 많이 나오곤 있어요. 그런데 네. 워낙 수필가가 많고 또 작품들을 많이 생산해내다 보니까는 네. 대개는 좀 이제 기준 이하의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겠죠. 잡지가 많다 보니까 또 네. 거기에 실리는 글들이 네. 조잡한 글들도 있죠. 좋은 수필이라고 하면은 저는 네. 그렇게 기준을 둡니다. 네. 먼저 독자에게 네. 깊은 공감과 성찰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글. 네. 네. 말하자면 작가의 체험에서 우러난 진정성이 있어서 네. 진실에 대한 울림이 있는 글. 그런가 하면은 예수의 일상 속의 사랑, 다시 말해서 평범한 대상이나 사건을 통해서 네. 존재의 본질을 조명하는 글 같은 거. 네. 네. 그런 거를 저는 들고 싶고 네. 또 진부한 표현 대신에 네. 독자들에게 어떤 신선한 이미지를 선사하는 네. 그러한 신선한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려한 그 언어들, 그런 것들이 있는 글이라든가 네. 또 수필은 자칫 잘못하면 형식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형식이 다양하죠. 그렇지만 논리적인 구축보다는 네. 어떤 또 흐름을 중시하면서 음악의 어떤 모티브처럼 주제 변주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네.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겠죠. 네. 그중에 특히 네.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자신의 내면을 파고들되 네. 독자를 배려한 여백도 남기는 네. 이게 마치 그림의 음영처럼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런 깊이가 있는 글이어야 네.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거를 정리하면은 네. 그 훌륭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그 글을 다 읽은 후에도 네. 머릿속에서 글이 계속 쓰여지는 그런 네. 효과를 주는 것처럼 네. 이 생각의 파장이 오래도록 여운처럼 이어지면서 네. 독자로 하여금 나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표현을 하지 못했구나 네. 하는 그런 공간에 깨달음을 주는 네. 그런 글들이 좋은 수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글쓴이의 그 안목, 또 그런 사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이럴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더 글과 친근해지기 마련인데요. 수필이 문학이기 때문에 그 예술적인 경지까지 끌어올리면 더 바랄 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죠. 문학 네. 예술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문학적인 것들이 승화가 되지 않으면은 수필이 문학일 수가 없겠죠. 기록이죠. 그렇게 돼버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학, 인간, 이코르를 생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수필을 읽음으로써 삶의 용기도 얻게 되고 또 조금 더 인간다운 삶도 추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름다운 세상도 꿈꾸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수필이 상당한 사회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죠. 다른 장르보다도 네, 수필 장르는 가장 인간다운 문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인간 삶의 얘기고 네네. 그 인간 삶의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공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 곧 사람 곧 수필이 네네.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네. 그래서 수필이 공감을 주는 문학인데요. 그러면 감동을 주려면요. 글쓴이의 마음에서 작가의 마음으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수필을 쓰고 독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수필을 대해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사실 수필을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자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네. 모든 글이라는 것이 네. 대상을 정해놓고 글을 쓰기를 해야 네네. 전달력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네네.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수필은 네. 되는 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대상을 정해놓지 않게 되죠. 대상을 정해놓지 않는 글들은 결국 독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결국 그 글이 어떤 공감대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내가 나에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나라는 대상이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네네.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성 있는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상대에게 마음으로 전달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상대 마음과 하나가 될 때 거기서 공감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최연현 선생님의 작품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종종 소개하기도 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있고 또 독자가 좋아하는 작품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자작 작품은 어떤 것인지 뉴욕 동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작품이 혹시 있으면 분량이 조금 있으니까요. 수필은 아무래도 부분적이라도 작가의 육성으로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듣죠. 예. 네. 대표작을 들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작이라는 건 없고, 네.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는 작품들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작품보다도 독자들이 생각하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읽고, 저에게 얘기할 때 보면은, 제가 애착을 갖고 네. 또 애정을 갖는 작품보다 독자들은 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릴 거는 네. 어린 날의 얘기들인데 제가 20권의 수필이 올렸습니다만 그중에서 2019년도에 낸 어떤 숲의 전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네. 책의 표제작인
네. 이 어떤 숲의 전설이라는 것을 네.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뉴욕 동포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난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 유려한 문체, 선생님의 그 표현력 이런 것에 매료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의 육성으로 들어본다는 것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숲의 전설 최원현. 그날은 우리 모두가 움직이는 나무였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여튼 그날 우리 5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 몸으로 받으며 시르게 소나무 숲속으로 뛰어들어 갔었다. 눈으로 코로 마구 흘러드는 빗물 속에서 향긋한 솔향이 맡아졌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어두운데도 소나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었다. 까만 소나무가 어둠과 까망은 다르다는 듯 부딪히지 않게 우리의 눈을 이끌어주었다. 그렇게 마구 달리길 한참 숲이 끝났다. 그런데도 우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미리 약속을 한 것도 누가 어디로 가자고도 안 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다. 가속도 사태로 앞으로 뛰어들며 꼬랑 하나씩을 걸어가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손에 잡히는 고구마 줄기를 헤치고 뒤에 젖어 부드럽게 도톰한 둔속잎이 손을 박았다. 흙 속에서 만져지는 딱딱하지만은 않은 감촉. 우린 어둠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그렇게 몇 개씩 수확한 고구마를 손에 들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비는 드세졌다. 너네들 나 빼놓고 우리 집 고구마 처리하자고 음료 뿜었대. 우리 중 하나가 말하겠다. 우린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달리면서 키득키득 웃었다. 웃음소리는 빗소리에 잦아들고 빗줄기는 더욱 거슬렀다. 소나무 숲. 우린 이 숲에서 자랐고 놀았다. 학교가 끝난 후엔 구수한 갈피길로 빨갛게 살점이 보이도록 털가리를 긁어내었지만 한 번도 미안하단 마음조차 가져보지 않은 우리인데도 미워하거나 원망도 안 했다. 오늘의 유혹도 숲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숲을 핑계 삼아 소나무 하나하나가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지 않아도 다 아는 그런 숲이다. 흙투성이가 됐던 우리 몸도 어느새 깨끗해진 것이 느껴졌다. 쏟아지는 빗속을 달리면서 빗물에 고구마를 씻어 한입 베어물었다. 빗물과 함께 고구마가 한입 가득 베어졌다. 달큰했다. 아삭아삭 비는 아직은 여린 고구마 맛보다 빗속을 달리는 숨가쁨에 호흡이 가빠져 한편은 누구조차 힘들었다. 그럼에도 어둠 속을 달리는 짐승처럼 입으로는 씹으면서 코로는 숨을 쉬면서 발로는 달리는 절묘한 생각을 발도 해냈다. 길이 가까워졌다. 우린 발소리를 지고 그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맨바닥에 꾸덕 주저앉았다. 뒤져진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따스한 느낌마저다. 숲이 그대로 가슴에 향겨왔다. 아니다. 숲의 가슴에 우리가 안겼다. 언제나처럼 그는 너른 가슴으로 말없이 우리를 받아주었다. 반백 년 전 우리만의 동화요 전설이다. 그때의 그 숲은 지금도 그대로 있을까? 어린 날의 모양이 그립다. 그 숲이 그립다. 그때의 동무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은 한 명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그들 또한 나처럼 어린 날의 전설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 숲을 잊지 않고 있을까? 숲은 지금도 그렇게 그런 동화를 지어내고 있을까? 너도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어린 날로 돌아가 그 숲으로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일까? 요즘도 비가 오는 날이면 가끔씩 그때의 그 숲 생각이 뱃속으로 스며들던 소량의 빗물 머금은 알고구마. 그렇게 어린 날의 동화는 전설이 돼. 그리고 나는
사람의 숲에서 그 숲을 그리워하고 있다. 내 어린 날의 숲, 고향 가득한 그 숲을. 복잡한 세상에서 따뜻한 마음과 정말 어린 날을 그려보게 되면서 어떤 숲을 그려보게 되는 그런 글이네요. 물론 어린 동물들을 그리워하고 어떤 본향, 인간의 본질, 뭐 근원, 고향 이런 거를 그리워하면서 쓰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삭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 가슴 한 구석에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향이라는 것이 있죠. 네, 그 고향이 어떤 실제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마음의 고향도 있는 것이고 그냥 이상형처럼 우리가 그려내는 고향도 있는데 그런 고향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과 그리고 뭔가 잃어가고 있는 이것들을 더 이상 잃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어떤 숲의 전설, 편하면서도 깊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글인데요. 숲이 주는 힘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참으로 맞습니다. 예. 감사드릴 뿐이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한국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나라가 됐잖아요. 예. 한강이 시인이면서 뭐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노벨 문학상 이후에 수필 문학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상 수필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유별나게 조금 소외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노벨문학상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더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네. 우리 한국의 수필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몽골을 갔다 왔고 조지아를 다녀왔고 네. 이집트를 다녀왔어요. 네네. 그런데 세곳에서도 이 수필에 대한 그 관심들이 네. 굉장히 높았고 네. 거기서도 수필을 쓴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에세이지만은 네. 그런 질문들을 또 많이 받았는데 네. 수필이 보다 인간적인 문학으로서 깊이를 들어가면은 소설보다 더 큰 감동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면에서는 발전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 수필. 여기 와서도 동포사회에서도 사실은 2세들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요. 여기 이민 1세들은 한국어로 글을 읽고 한국어로 공감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노벨 문학상 이후에 이 동포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모쪼록 수필 문학계에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고요. 문학을 좋아하는 뉴욕 동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뉴욕에 계시는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님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갖게 돼서 많이 반갑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 뉴욕일보에 한국의 수필 작가 13명이 매주 한 편씩 수필을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미국 동포들에게 우리 한국 수필을 좀 소개하자는 뜻에서 네.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반면에 생각해 보니까는 죄송하게도 그 미주 한국인의 작품들을 우리 한국의 지면에 실어드리는 일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한국 수필을 하면서 좀 많이 실어드리려고 애를 쓰긴 썼는데 많이 못 보내주시더라고요, 작품을. 네네.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 편씩은 꼭 실어드리고 그랬는데 한국에 많은 잡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지면이 좀 확보되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이제 미주 동포들의 작품 발표 지원을 그런 확대시킬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고국 수필가들 작품도 미국에 계시니까 영어로 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이제 우리 동포뿐 아니라 1.5세대 이상의 2세대 분들도 우리 한국의 수필들을 좀 접해서 더욱더 절변을 확대해서 말하는 그런 마음이다. 모처럼 노국어로 작품을 쓰시는 우리 모든 동포님들에게 더 큰 많은 성과가 있길 바라면서 또 한국과 우리 동포님들과의 그 사이에 더욱 돈독한 문학으로의 유대가 더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도 많으시고 강의도 많이 하셔서 바쁘실 텐데요. 봄 기운이 완연한 5월의 첫 주에
뉴욕 동포들에게 수필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들려주신 최원현 수필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좋은 봄날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최원현 수필가는요, 1951년 전남 나주에서 출생했습니다. 1989년 한국수필 봄호로 등단을 했고요. 2008년에는 조선문학으로 문학평론가로 등단했습니다. 저서로는 아침 무지개가 말을 할 때 살아있음은 눈부신 아름다움입니다. 오렌지색 모자를 쓴 도시, 행복의 강, 자작나무 기억의 숲으로 떠나는 여행, 어떤 숲의 전설 등이 있습니다. 최원현 수필가는요,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작품이 여러 편 실린 한국의 원로 수필가이십니다. 허균문학상, 서울문예상, 한국수필문학상, 현대수필문학상, 대한민국 예술문화공로상, 펜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최원현 수필가와 좀 더 자세한 수필 이야기, 또 문학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벌써 시간이 꽉 찼네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환한 봄날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한국 문학, 더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